8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통 한 4시쯤 되면 콜이 거의 다 끝납니다. 대략 한 8km에서 10km 정도는 걷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보시다시피 IT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그 노동자 밀집 지역, IT 노동자들이 많고. 은행 그 CD기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편의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추위를 피하죠. 보통 콜은 몇 시부터 좀 많이 오세요? 지금 이제 연말이니까 지금부터 콜은 있는데, 보통 이제 피크 타임이 있고, 오늘은 또 불금이니까 9시에서 한 11시 사이가 콜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여기서 한 1.4km 떨어졌네요. 안녕하세요. 거기서 20%를 제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15,000원에서 3,000원이 빠져나가고 12,000원이 되는데, 심야에 보면은 뭐 심야버스가 금액이 좀 됩니다. 2,000 몇백 원 이렇게 되고. 거기서 또 뭐 프로그램 사용료, 뭐 보험료, 그 다음에 각종 비용들. 그래서 보통은 한 60% 정도가 그 순수익이고, 숙제라는 게 있는데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휴일 전날은 이제 세 콜을 타야 그 다음 시간에 혹은 주말에 문제없이 이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숙제를 한 기사와 숙제를 하지 않은 기사는 그 콜을 주는 기회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숙제를 한 기사보다 현저하게 이제 떨어집니다. 배차를 잘 안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다른 기사들이 다 안 탈 때 이제 하나씩 던져주는 거, 이런 식의 배차가 되다 보니까 숙제를 기필코 기를 쓰고 하는 경우가 있고, 주로 단거리 위주로 좀 탔기 때문에 좀 숙제 위주로는 괜찮은데, 근데 사실 이제 수입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서. 경기도 남양주. 보통 10분이 넘으면 좀 불편해하기 때문에. 무덤 사이를 헤치고 나와서 이렇게 한참 한 40분 정도 걸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지 들어갔을 때는 다른 기사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서 택시비를 나눠내면 좀 아무래도 부담이 적으니까 택시를 타고 조금 이제 콜이 나올 만한 곳으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콜이 나올 만한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혹은 주변에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 물류 트럭이라든가 뭐 택배 트럭이라든가 뭐 이런 히치하이킹 통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잡았습니다. 이거 정장을 입어야 되네. 네, 대리기사입니다. 네. 제가 콜을 잡긴 했는데 정장을 입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운동화 신고 뭐 그래서 적당히 단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운동화를 신었다고 했더니 바로 이제 빼신 그런 경우, 빼버린 경우 있죠.
이런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노동자성이 있는 거고. 출발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그러니까 3만 원 주기로 하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다 도착하고 나서 자신이 평소에 15,000원으로 다니던 곳이다. 그래서 돈을 못 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빠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본인이 평소에 가는 길이 아니라며 욕을 한다거나 손님 몸에 손을 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지갑이 없어졌다라고도, 심지어는 뭐 맞았다, 폭행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손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몸에 터치를 하지 않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경찰서를 찾거나 이제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도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새벽에 밤늦게 그 취객들을, 술을 먹고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제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그런 일들이 그때로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해서 의미부여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땐 좀 힘이 많이 납니다. 네. 네,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자, 그런데 이 10년 전만 해도요, 대리운전으로 하루 10만 원 이상은 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리운전 업체가 워낙 많아지면서 이 업체들과 기사들, 이 많아지면서 뭔가 경쟁이 더 심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들이 4번 타면 뭐 1번 공짜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막 하면서 이 출혈 경쟁으로 생긴 이 부담을 이 업체가 아닌 기사님들에게 또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아까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저도 대리기사님하고 같이 집에 갈 때 항상 궁금했던 게 네. 수수료 얼마나 떼가냐. 그러면 저희가 전화한 대로 20%나 떼가 버린다는 거. 그래서요, 뭔가 문제가 많다 이걸 느낀 대리운전 기사님들께서 지난주 목요일요, 영등포와 이 분당에 대거 모이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이것만큼은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반드시 투쟁해서 우리 대리운전보험 아니라 나와서 보험 업체가 부담하는 그런 투쟁에 함께하고 반드시 쟁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대리운전 보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리운전은 수수료가 20% 넘는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업체가 대리운전 보험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대리운전 기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가 부담하고 있는 대리운전 보험이 너무 과도하게 비싼 데다가 그것도 업체들이 2개, 3개의 보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게는 1년에 100여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자들 모였어. 실제 보험금 원보험사에 들어가는 거 5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내는 보험 얼마입니까? 10만 원. 그것도 2개, 3개. 저 한 콜 타면 콜당 보험하면 1,800원 나옵니다. 1,800원. 저희 아버지는 코를 잡으려 매일 밤거리를 뛰어다니십니다. 그렇게 매일 열심히 살아도 수입이 부족해 투잡을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하루살이라고 말합니다. 취객들을 상대하는 일들은 때때로 모멸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대리운전 업체에 내야 하는 산업금과 보험료를 채워야 한다는 그 압박입니다. 당연히 하나의 보험 갖고 대리운전 기사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대리운전 보험을 투명하게 운영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게 당장의 우리의 요구입니다. 날이 올 때까지 항상 앞서서 나가니 이미 한국 사회 플랫폼 노동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하고 싶지 않지만 특별하게 불리는 노동자들과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달에 그 부가세 포함해서 22,000원이라는 그 터무니없는 금액을 가지고 기사들한테 강매를 요청하고 그 카카오 우선 배차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현장에서 콜을 배정을 받을 때 원활하게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 기사들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대리운전 기사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카카오 프로 서비스가 나오면서 싸그리 무너졌습니다. 그때 카카오 대리가 나올 때 얘기했습니다. 대리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기는 좀 잘 끝나셨어요? 예, 아닙니다. 카카오는 지금도 기존의 그 카카오 정책들을 고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은 단호하게 그 조만간에 그 만약 그런 프로서비스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은 전면적으로 카카오하고 관계를 재검토해서 우리 수행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프로서비스 중단하고 카카오와 우리 그 노동자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잘못하면 꺼진 또 불 피우고 그래야 되니까 방바닥이 차고 와서 내가 여기서 허리가 아프니까 국민연금이 13만 5천 나고 노인연금 23만 원. 몇십만 원씩 나는 못 내죠. 노인네들 못 내. 제 삶이 굉장히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저보다는 조금 좀 많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을 한다는 게 좀 피부로 와닿으니까 연탄을 사용하시는 가구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직도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연탄을 소비하고 계시는 걸 보고 좀 이제 더 열심히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몇 장 정도 쓰 겨울철에? 겨울철이면 9장 내지 10장. 그러니까 아궁이 3개예요. 한겨울에는 무조건 떼야죠. 그러면 한 달 후엔 또 다른 데서 도움을 주시나요? 글쎄요. 주는 대로 받아야죠, 주면은. 그럼 안 주면 못 뛰시는 거예요? 안 주면 못 떼야죠, 그러면. 연탄을 주시고 연탄을 떼는 거예요. 어디 여기가 보일러, 여기 속이 보일러. 요거 작동은 돼요? 기름 보일러? 네. 근데 기름 사신 적은 없으시고? 옛날에는 샀었었는데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라갔고 못 샀대요. 여기 나 전기장판 기시고 내가 조그마한 거 이거 누가 사다가 해라고 그래서 차고 깨니까 이렇게 틀었다가 땄다가 여기서 허리 지지라고 그래서
그 이불 예. 이불 한 2개 이렇게 하시고. 방바닥이 차갑네요. 불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방바닥이 차서 차가워요. 소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네. 방바닥이 차가워서 내가 여기서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 협조증이라 지금. 바닥에서 못 주무시겠네, 차가지고. 예, 못 자요. 그래서 소파에서. 예. 그래갖고 여기다가 조금씩 내가 이렇게 갖다 놓고 지금 뭐 기계에다 놓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필리프라나 나무 기계에서 찍어서 나온다나 진다나 그랬대 그랬대. 이것도 돈 없고 석유도 돈 없으니까 그러죠. 연탄으로 지금. 소기를 옛날에 뗐는데 소기를 못 뗐다가 구청장이 소기를 못 떼주고 구청에서 못 넣어주니까 이걸로 한번 떼시라고 노인네 뜨끈뜨끈하게 했는데 이게 만만찮아요. 이거 한 포 이거 통으로 저거 하나 6개를 이게 6개가 들어가면요 일주일에 또 못 떼. 방 뜨끈뜨끈하게 떼려고. 몇 개 떼니까. 한 포에 얼마인데? 4,000원. 보일러는 여기 있거든요. 불을 안 넣지 아직. 아직 안 넣으시고? 저기 이 도시가스라도 그 요금이 많이 나와서 그냥 아주 어릴 때 이 터지지만 않게 듣고 이 전기장판으로 그냥 지내야지 어떡해요. 저기를 자식들 있다 해도 걔들도 여의치가 못하니까. 겨울은 연탄가스 중독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계절입니다. 주무시다가 연탄가스 때문에 막 열어놓고 걱정을 안 자요. 하세요? 열어놓고 자요. 그래. 한겨울에 열어놓고 주무세요? 네, 다 이렇게 열어놓고. 추운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스 중독 때문에 걱정되죠? 네, 그렇죠. 혼자 자는데. 그러니까 여기 열어놓고 저 문도 아주 추운 날 아니면 저 그냥 바깥에 문 안 닫고. 한밤중에? 그래야지 어떻게 한밤중에 혼자 자다가 저기 아까 하면 추워도 다 열어놓고 자야지 창문을. 200만 원 전화 왔쇼. 잠깐 이거 저 경건다 수술한 바람에 여기 저 노령연금하고 기초연금 25만 원. 이구동거에서 이약하고 또 저기 한 가지 저기 또 아니 많아요 약이. 아이고 한 번씩 저 약주라면 한 15만 원씩 돼요. 노령연금은 25만 원 받으시는데 약값이 15만 원 나가시고.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 애들이 이제 그 돈 10만 원씩 주는 전략 해가지고 이제 써야지. 이번 겨울에 연탄 모자랄까봐 걱정을 안 하세요? 모르지 이제 지금 저기 저 오늘 100장인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저번에 200장 주고 많이 줄어들었네. 글쎄 이제 모르지 앞으로 줄란 거 다른 데서 또 줄란 것처럼 모르 이제 연탄 쿠폰 그거 써야죠 이제 모자라면은. 도움을 주셔도 이렇게라도 살지. 그래 안 하면 얼어주. 고맙지요. 한 잔이라도 아껴야죠. 5개 딸하고 이렇게 다 도움을 주신 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비롯해 에너지 취약계층들에겐 추위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에너지 빈곤층 중 약 10만여 가구가량이 월소득 20만 원 이하의 최극빈층이라는데요. 따라서 이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난방을 할 수 있는 연탄만이 유일한 난방 수단인 겁니다. 하지만 불과 한 장에 500원이었던 연탄 가격이 몇 년 사이 60% 이상 상승하면서
이마저도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에너지 빈곤 가구가 대략 한 120만 가구 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연탄으로 겨울나는 에너지 빈곤 가구가 10만 가구 좀 넘습니다. 근데 에너지 빈곤 가구라고 하는 것은 월 소득의 10% 정도를 전기나 난방비로 지출하는 가정이 에너지 빈곤 가구인데, 연탄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굉장히 높고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요, 감당이 굉장히 어려워서 아무래도 시대적으로 연탄 가구는 감소됐지만 아직까지도 연탄으로 겨울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봅니다. 2015년 이후 연탄 가격이 크게 상승한 이유에는 연탄 공장이 줄어들며 연탄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연탄 가격 상승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6만 4천여 가구에 지원하는 연탄 쿠폰 지원 금액을 기존 31만 3천 원에서 40만 6천 원으로 9만 3천 원 확대했습니다. 연탄 쿠폰 지원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자들이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서 연탄 쿠폰에 대한 정보라든가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 쿠폰만으로 이제 난방비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정부에서는 그래서 2020년 예산에 수량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한 80억 정도의 추가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서 예산 심의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탄 쿠폰 외에 다양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중 대표적인 사업이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도를 설계할 때 수급자의 에너지 비용의 그 100% 이상을 보조해주는 그런 쪽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고요.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소한의 인간다운 어떤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 에너지 바우처로 최대한의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보존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처음으로 신규 수급자가 되신 분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 거의 알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담당 공무원의 다른 안내가 있지 않는 이상은 누락될 가능성이 많고, 저희가 복지 플래너라고 해서 각 통마다 찾아가는 시스템이기는 한데, 이제 모든 신규 공무원들을 찾아가면서 에너지 복지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인력 문제나 예산적인 부분이나 많이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또한 연탄은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공식이 상식처럼 통하며 사회 기부가 연탄으로만 몰리고, 연탄 쿠폰 등 정부의 보조 정책으로 인해 빈곤층에게는 연탄만이 유일한 선택지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고지대라든가 또 외지 험지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실제 뭐 가스든 기름이든 뭐 이렇게 에너지 공급 방법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바꿀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빈곤층이다 보니까 타일을 전환할 때 보일러 교체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연탄 의존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이 하드웨어가 변해야지 열 환경이 변하는 거고, 이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환경이 절대 나아질 수가 없어요. 에너지 효율화가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집 하나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에너지 효율화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실적으로 에너지 복지 사업에는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등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은 뭐 폐지를 줍거나 고물상에서 일하실 정도로 굉장히 빈곤하게 생활을 하시는데, 대신에 자녀들이 아빠나 뭐 엄마의 명의로 재산을 산다든지 해서 소득이나 재산 부분의 기준선을 초과해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거든요. 10년간 관련돼서 실태 연구는 전혀 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다시 실태 조사를 할 계획에 있고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게 좀 사회적으로 보편화가 될 수 있도록 정착이 돼야죠.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다면 에너지 복지 사업 종류와 예산만을 늘릴 게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정해야 할 때입니다. 에너지 빈곤, 이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알고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결혼 전에는 애기가 안 생기니까 어디서 뭐 좋다더라, 아니면 뭐 누구 연예인이 여기서 해서 뭐 성공을 했다더라 그러면서 그런 데서도 약을 지어 먹어봤는데도 그다음 하는데 한 500 정도 들거든요. 그 다음 달에 또 500 들고 또 500 들고. 저는 경기도 외곽에 집 한 채 정도 들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애도 못 갖는 게 하면서 자기는 농담처럼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떻게 농담입니까? 그게 사람 마음을 완전 흡합하는 거죠. 저희는 단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뿐입니다. 애기 안 낳을 사람들 마음 동기로 하지 말고 많이 낳겠다는 사람. 부모님 도움 없이 집값 마련하느라 작년에 늦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기를 빨리 갖고 싶어서 이제 몸에 이상은 없는지 일반 산부인과를 갔었어요. 우리가 결혼했는데 1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안 생겼다. 그래서 이제 빨리 아기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택하고 싶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검사, 난임 검사 받자고 해서 기초 검사를 했어요. 그때 기초 검사 했을 때도 서로 이상은 없었어요. 그 산부인과가 일반 산부인과인데 시험관도 하는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케이스가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해도 쉽게 임신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난임 전문 병원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1차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근데 둘이 서로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임신이 1차에서 실패를 하게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해서 난임병원을 이제 전문 난임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두 번 만에 성공할 줄 알았었어요. 시험관하기 3번까지 임신 수치를 1도 못 봤어요.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다 정상이고 나팔관도 잘 뚫려 있고 제 난소 나이도 32살로 젊게 나오고 원인 불명의 난임으로 이제 진단을 소견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유산을 3번 해야만 반복 착상 실패라는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유산하고 나서야 이제 그 검사를 하게 됐더니 원인이 제 면역력이 너무 세서 배아를 이제 균으로 오해해서 공격하는 그런 면역력이 있다.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면역력을 좀 죽이는 그런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처방을 내려주셨고요. 차차만에 처음으로 임신 수치가 69점 그 정도 나왔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가정, 그 아기 키울 수 있겠구나 그런 큰 희망이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는 초음파로 아기 집도 보고 난황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면 일주일 뒤에 심장 소리 들으러 오세요 해서 심장 소리 들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기 집이 괜찮았다가 하루하루 초음파 보니까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기 집이요. 변형이 왔다고 해요. 이제 심장 소리 들으러 병원 오라고 한 날 주치의를 만났는데 유산이라고 이제 판정을 내려주셨어요. 그때가 6주 2일 됐을 때였습니다. 너무나 이제 남편하고 그동안 많이 울었죠. 제가 4차 만에 처음 두 줄도 보고 초음파도 보고 제가 이제 39년 만에 처음 본 사진이거든요.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시험관을 해야 이런 사진을 볼 수 있을지. 병원 한 번 갈 때마다 40만 원, 50만 원 또 다르긴 하지만 60만 원, 70만 원 필요한데요.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언제까지 다녀야 될까. 근데 회사에서 이제 제가 시술 때문에 계속 자리 비고 이제 나가라고 하면은 그때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발로는 못 나갈 것 같아요. 회수마다 거의 한 160만 원 가까이 들고 있고 직장은 유지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시험관 시술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외벌이가 되면 시험관 시술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나마 맞벌이라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시험관 시도를 많이 할 수 있었지 만약에 외벌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시험관 아기 시도 못 할 것 같아요. 가베란 들어갈 때는 주사를 하루에 한 적게는 하나에서 2개 정도 자기가 직접 놔야 되고요. 막상 그렇게 마음 먹어도 직접 내가 난생 처음으로 내 배에 내가 주사를 놔야 된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어가지고 처음에 제가 못했었어요. 남편이 대신 배에 주사 놔주고 출근하고 그렇게 했는데 항상 남편이 놓아줄 수도 없는 거라서 2회차부터는 이제 받아들였어요. 남편 없을 때도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만 이제 남포도 키우고 애기도 만들 수 있다. 그걸 이제 2차 때부터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스스로 놓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는 힘든데 몸은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돈과 주변에서 시선은 잘 극복이 안 돼요. 저희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불임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항상 외치는 게 난임이에요. 임신하는 게 힘들 뿐이지 저희는 아이를 아예 못 갖는 몸이 아니거든요. 병원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저희는 충분히 임신해서 출산까지 가서 엄마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아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늦을 뿐이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통상적인 영어가 불임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저희에게 상처되는 말도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난임? 뭐야? 돈 없으면 니들 거지면 애 갖지 마.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지들 애 키우는데 왜 나라가 보태줘야 돼? 저희도 세금 내는 국민이거든요. 난임으로 좀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를 너무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 임신 테스트기, 초음파 딱 그것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게 다 잊혀졌었거든요. 정말 그 남편 닮은 아이를 만날 수 있다면 정말 모든 거를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구봉기 소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극장에 나왔어요. 극장에 나와서 상영관들을 쭉 보니까 스크린 대부분을 한 영화가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시민들 말씀 들어보러 왔습니다. 자, 시민들 말씀 들어보러 가보시죠. 어떤 영화 보러 오셨어요? 네, 블랙머니 영화 보러 왔습니다. 예매할 때 그 블랙머니를 시간대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겨울왕국이 거의 다 많았었고 블랙머니를 찾으려고 하니까 시간대가 딱 저녁 8시 딱 넘어서 그래서 원래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파바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물론 겨울왕국도 좋은 영화기도 하고 그 아이들도 좋아하는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영화긴 하지만 그런 거는 조금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 뭐 보러 오셨어요, 근데? 저희 겨울왕국. 오, 엘사! 저희가 쌍둥이여가지고 아무래도 자매애가 좀 있어요. 근데 겨울왕국 같은 경우는 정말 자매애가 이렇게 도드라지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겨울왕국 말고도 최근에 또 재밌게 본 영화 또 어떤 게 있었어요? 뭐 한국 영화도 외국 영화. 최근에 보통의 연애? 그 영화 예매 그 시간 상영 시간표를 보고 맞춰서 예매를 하고 왔었어요. 바로 오기에는 자리도 없기도 하고 시간대가 딱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맞추기가. 상영관을 열어주는 시간에 비해 그 좌석을 얼마나 꽉 채우느냐가 저는 흥행의 그거라고 생각해요. 엘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내주면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내내 많은 좌석이 이렇게 팔리는 반면에 그 보통의 연애 같은 경우에는 오전이건 오후건 많이 열리더라도 일부분의 좌석만 한정돼서 그 보는 연령에서만 볼 것 같아서 저는 극한 직업이라던가 범죄도시 뭐 약간 이렇게 흥행하는 영화도 많이 봤지만 정말 극소수가 보는 독립영화 뭐 그런 위안부 영화 뭐 이런 영화도 많이 봤었던 사람으로서 조금 균등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간도 짧고 상영 시간도 없으니까 그만큼 그 영화에 대해 알아가는 사람도 적으니까 저는 조금 알 권리를 위해서 균등함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 특공인데서도 저기 좌석을 채워야 영화 시간 늘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아가는 것도 좋지. 그렇게 해서 좋은 영화를 알아가고 좋은 배우를 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좌석을 다 채우고 말씀하셔요. 저희가 쌍둥이여가지고 아무래도 자매애가 좀 있어요. 용기를 내고 싶어. 윤희에게. 현재 한국 시장의 구조 안에서는 수직 계열화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일종의 한 요소가 되어버린 거죠. 제작과 투자와 배급과 극장 이 모든 일련의 영화가 기획이 되고 만들어지고 또 배급이 되고 상영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손해보더라도 이 기회에 언론사 여러분 점점 앞에서 이상을 한다. 제3일에 이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하루 만에 오랫동안 길게 보면 안 됩니까? 다른 영화를 피해를 안 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공정하게. 예전에는 100억짜리 영화 만든다는 거는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제는 100억짜리 영화들이 금방금방 기획되고 금방금방 투자를 받는 상황까지 이루어진 거죠. 사실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면 손익분기점 자체가 이미 한 400만 명 이상인 거거든요. 그 기준치가 계속 높아질수록 스크린 독과점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스크린 독과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짧게 치고 빠져야 되니까.
나는 지금 이번 주에 개봉했으니까 앞으로 3주 안에밖에 시간이 없어. 이 안에 무조건 총력을 다해야 돼. 라는 어떤 시장 구조 자체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극장도 그렇고 배급사도 그렇고 단기간 안에 빨리 팔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그 문제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Enjoying your new permafrost, Olaf? I'm just living the dream, Anna. 허리에 해당하는 중간급 규모의 한국 영화들이 많이 실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한국 영화계에서 천만 영화가 4편이나 나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사실은 이 시장성이 안에서 천만 영화가 4편이나 나오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밖에 않습니다. 100억짜리, 150억짜리 영화들이 돈 한 번에 리스크는 크지만 한 번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총량이 높아지고 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텐트폴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들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계속 악순환은 이루어지는 거죠. 중예산 영화들은 투자를 받을 기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예산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제도 자체가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한국 영화의 허리 영화들은 계속돼서 실종되어 있는 상황일 거고 앞으로는 사실 만나볼 기회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위기감이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승자 독식, 약육강식이 당연한 것이라면 우리들의 삶과 우리네 세상 만세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국회와 정부는 마땅히 개입해야만 합니다.